며느리는 멀쩡한 시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치매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30억짜리 재건축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72세 전직 형사는 천장에 숨겨둔 CCTV로 그 추악한 진실을 목격합니다. 박철민은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서울의 불빛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보름간의 낚시 여행은 그에게 필요한 휴식이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그의 몸은 30년 강력계 형사 생활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탄 철민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는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김영수는 도착 시간을 물어보고 저녁 메뉴를 미리 알려주곤 했습니다. 철민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반포 레미안 아파트 앞에 세워주세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민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강의 야경을 보며 아내가 끓여줄 된장찌개를 떠올렸습니다. 구수한 냄새와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여행의 피로가 풀리곤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락스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값싼 방향제의 인위적인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민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30년간 수백 개의 범죄 현장을 다녔던 그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 냄새는 무언가를 급히 지우려 할 때 나는 냄새였습니다. 여보 왔어. 철민은 거실로 들어서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은 평소보다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아내가 즐겨두던 화분들이 사라져 있었고 소파 위의 쿠션들은 새 것처럼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 같았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최지수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아들 박준호가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철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순이 어디 갔어요? 지수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손가락을 비비꼬았습니다. 준호는 거실 창문 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철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치매가 왔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버님 떠나신 후에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셨어요. 길을 잃어버리시고 저희한테 욕을 하시고 폭력적으로 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철민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열흘 전 제주도로 떠나기 전날 아내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영수는 손주들의 학원 시간표를 꿰고 있었고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열흘 만에 길을 잃을 정도로 치매가 진행되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철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수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생소한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면회 시간이 아니라서요. 내일 가시는 게 지금 갑니다. 철민은 종이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안 좋으세요. 각오하고 가셔야 해요. 철민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선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철민은 안방을 돌아보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현관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소리 없이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방 문을 여는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화장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영순이 매일 아침 바르던 기초 화장품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가족 사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내의 지갑과 신분증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입원이 아니었습니다. 격리였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서랍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철민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쳐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했습니다. 범죄의 뒤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증거 속에 숨어 있다는 것. 철민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번 수사의 용의자는 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철민을 주저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철민의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은 점점 더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다시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드문 길 양옆으로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적지 100m 전방입니다. 철민은 속도를 줄이며 앞을 응시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서너 대밖에 없었습니다. 철민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1층 창문들에는 쇠창살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는 젊은 여자가 한 명 졸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다가가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면회 오셨어요? 네. 김영순 환자 면회 왔습니다. 간호사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 밤 9시인데요.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예요. 철민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경찰 신분증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간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만 보고 갈게요. 간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내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김영순 환자 보호자분이 오셨는데. 네, 경찰이신 것 같아요.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복도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피곤한 얼굴로 철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의 이준석입니다. 철민은 악수를 받으며 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내를 보러 왔습니다. 아, 네. 그런데 지금은 환자분이 주무시는 시간이라 10분이면 됩니다. 철민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203호입니다. 간호사가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걸으며 철민은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누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1층 병실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계단을 오르자 소독약 냄새는 더 진해졌습니다. 203호 앞에서 간호사가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문을 잠가놨습니까? 환자분이 배회 증상이 있으셔서요. 안전을 위해서. 문이 열렸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창문 없는 방 안에는 침대 4개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침대마다 노인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뜬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안쪽 침대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영수는 앙상하게 마른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열흘 만에 본 아내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철민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의 손은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철민은 손목에 난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보라색과 노란색이 섞인 멍이 양쪽 손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철민이. 영순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이 진정제를 드셔서 좀 몽롱하세요. 뒤에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철민은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영순아, 내가 왔어. 알아들어? 영순의 눈에 잠시 빛이 돌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철민은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살려. 희미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철민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영수는 남편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철민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철민은 아내의 손가락 움직임을 느끼며 글자를 읽었습니다. 살려줘. 그때 간호사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재빨리 철민의 손을 놓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철민은 간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치매가 아닙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료 기록을 보여주십시오. 철민은 일어섰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담당 선생님께 지금 데려가십시오. 203호를 나와 1층 상담실로 내려왔습니다. 이준석 의사가 파일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분, 그러니까 며느님께서 환자분이 최근 기억력 저하와 공격적 성향을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배회하시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시고. 철민은 진료 기록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진단명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MRI도 혈액 검사도 인지기능 검사도 없었습니다. 보호자 진술만으로 치매 진단을 내렸습니까? 철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준석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입원 조치를 하고 추후 정밀 검사를 하기로. 내 아내 손목의 멍은 뭡니까? 환자분이 난동을 부리셔서 부득이하게 보호대를. 철민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이준석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감금입니다. 지금 당장 퇴원 수속하겠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내가 보호자입니다. 철민은 가방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준석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님께서 이미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철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며느님이 환자분의 법정 대리인이 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그래서 보호자 서명도 며느님께서. 철민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성년후견인이 뭐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현관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어머니를 위해서 내일 집에서 보자. 철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차장에 홀로 서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철민은 수많은 범죄자를 만났습니다. 살인자도 사기꾼도 강도도 봤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가족을 배신하는 범죄만큼 추악한 것은 없었습니다. 철민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72세 노인이 아니라 30년 전 범인을 쫓던 형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용의자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철민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철민은 새벽 5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철민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아들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철민은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가 뒤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닥쳐. 철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민은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엄마 옷 사는 거다. 철민은 옷장에서 아내의 옷을 꺼내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셔야 해요. 철민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엄마는 아프지 않아. 그리고 성년후견이니 뭐냐?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지수가 어머니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려고. 재산 관리? 철민이 비웃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닫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엄마 통장에서 돈 빼내려고 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니 치매 때문에 은행 업무도 못 보시잖아요. 치매라는 게 거짓말인데 무슨 은행 업무냐? 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며느리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까지 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님, 어제 병원까지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철민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내일 어머님 퇴원시킬 겁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도 취소하세요. 지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상태를 직접 보셨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내가 돌볼 거야. 아버님 연세가 72이세요. 어머님 간병하시기 힘드실 텐데. 철민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지수가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준비한 서류가 있어요. 잠깐만 보시고 가세요. 철민은 멈춰섰습니다. 지수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세무사랑 상담했는데요. 아파트 명의를 미리 정리하시는 게 상속세 절약에 도움이 된대요. 철민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증여계약서였습니다. 수중자는 박준호와 최지수. 철민은 서류를 찢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가. 지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살아야 해요. 이 집 재건축되면. 재건축? 철민은 아들을 밀쳤습니다. 준호가 비틀거렸습니다. 너희가 내 엄마를 병원에 쳐넣은 이유가 재건축 때문이냐? 아버지, 나가.
당장 나가. 철민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와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경찰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 불법 침입자가. 지수가 재빨리 철민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철민은 며느리를 밀어냈습니다. 지수가 벽에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때렸어요. 준호야, 봤지? 준호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시아버지가 저를 폭행했어요. 지금 집에서. 철민은 전화를 끊고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철민은 차에 가방을 싣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새벽 6시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강남 아파트 절도 사건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철민은 불안해하는 아내를 위해 인터넷으로 초소형 CCTV를 주문했습니다. 담배감만 한 크기의 카메라 2대를 거실 에어컨 위와 안방 책장 사이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내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철민은 급히 차에서 내려 다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했습니다. 12층까지 숨을 헐떡이며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집 앞을 살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에어컨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손을 뻗어 에어컨 위를 더듬자 작은 카메라가 만져졌습니다. 철민은 카메라를 주머니에 넣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을 여는 순간 불이 켜졌습니다. 침대에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뭘 찾으세요?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혹시 CCTV 찾으시는 거예요? 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가 손에 든 카메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요? 어제 청소하다가 찾았어요. 이미 지웠어요. 걱정 마세요. 철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수는 카메라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병원에 계세요. 성년후견인 신청도 법원에 접수했어요. 아버님, 혼자서는 막을 수 없어요. 철민은 며느리를 밀치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거실 에어컨 위에 카메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그것도 소용없어요. 지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확인했는데 보호자 동의 없는 영상은 증거로 못 쓴대요. 철민의 손이 카메라에 닿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의자에서 내려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이기는 줄 아느냐?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한 거예요. 이 아파트 재건축되면 30억이에요. 어머님 혼자 그 돈 관리하실 수 있을까요? 내 엄마는 멀쩡해. 증거가 있으세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쉬세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철민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 든 카메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렌즈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철민은 증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증거 없는 진실은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카메라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철민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한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김태수 마이너스 과학수사팀. 20년 전 함께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지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민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태수야, 나 박철민이다. 선배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김태수를 만나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태수는 데이터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며느리가 지웠다고 한 영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민은 그 사흘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모텔에 방을 잡고 지냈습니다. 매일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면회는 거부당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셋째 날 저녁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복구 끝났습니다. 철민은 태수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태수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10일치 영상이 모두 살아났어요. 그런데 선배님, 태수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철민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거실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시어머니에게 알약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치매 예방 비타민이에요. 매일 드셔야 해요. 영순이 알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지수는 물컵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철민은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렸습니다. 1시간 후 영수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잠드셨어. 오늘도 약 잘 먹었어. 다음 날 영상이었습니다. 영순이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지수가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철민이 보러 가야 해. 아버님은 지금 제주도세요. 어머니 또 헷갈리시네. 영순이 현관문을 열려 하자 지수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영순의 손목에 빨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바보예요. 아버님 오시면 그냥 웃기만 하세요. 알았죠? 철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들 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심 못하면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당신 월급으로 애들 대학 보낼 수 있어? 하지만 엄마를. 이 아파트 재건축 확정되면 30억이야. 어머니 성년후견인 지정받고 우리 명의로 돌리면 세금 줄이고 대출 받아서 반포 신축 들어갈 수 있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당신 평생 과장으로 썩을 거야?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민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복사본 하나만 더 만들어줘. 철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USB를 건넸습니다. 철민은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고맙다. 선배님,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오늘 저녁 집에서 보자. 내 엄마 좋아하는 초밥 시킬 테니까 지수도 데려와. 준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마음 바꾸신 거예요? 그래. 얘기 좀 하자. 전화를 끊고 철민은 초밥집에 배달 주문을 했습니다. 고급 세트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거실 테이블에 초밥이 차려졌습니다. 준호와 지수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현명한 결정하셨어요. 철민은 소주를 따랐습니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준호도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좀 성급했어요. 미안해요. 지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세무사가 다시 정리한 서류예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철민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거실 TV를 켰습니다. 노트북을 HDMI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식사 전에 영상 하나 보자. 준호와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철민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약을 먹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끝까지 봐.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손목을 잡아 끄는 장면, 가스라이팅하는 장면, 재산을 논하는 장면. 10분간의 편집된 영상이 끝났을 때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수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철민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철민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소장이었습니다. 특수감금, 존속학대, 사기 미수. 변호사랑 상담했더니 실형감이라더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살려고 그런 거예요. 애들 교육비, 대출이자. 그래서 내 시어머니를 가뒀냐? 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철민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 평생 수천 명의 범죄자를 잡아넣었다. 준호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내 친구도 있었고 후배도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봐준 적이 없다. 철민은 고소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 집구석에 범인을 두고 밥을 먹을 순 없다. 아버지. 준호가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철민은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이 아파트는 1원도 너희한테 안 간다.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니까.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30억을 포기하시게요? 미쳤어요? 철민은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냐? 내 시어머니가 더 중요하지. 그는 핸드폰을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경찰서입니까? 신고하겠습니다. 준호와 지수는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철민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존속학대 사건입니다. 증거 영상 있습니다. 주소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준호는 현관 앞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떨구고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철민은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초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철민은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차를 몰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법원에서 연락 왔는데
성년 의견인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내 퇴원시키러 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203호 문을 열었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민의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영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철민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헬쑥한 몸을 부축하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영순이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철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괜찮아. 우리만 있으면 돼.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고 아내를 조수석에 앉혔습니다.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철민은 말했습니다. 자식 농사는 망쳤지만 우리 인생은 아직 남았어. 영순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차가 병원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철민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병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철민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지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지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옆에 선 국선 변호인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철민은 표정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피고인 박준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준호가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철민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저버리고 노인을 학대한 죄는 무겁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법정을 나오며 철민은 복도에 서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다가오려다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철민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철민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철민은 아내에게 판결 결과를 알렸습니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나온 후 그녀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집행유예 받았어. 얼굴 봤어? 아니. 영수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 집 팔자. 철민이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0억짜리 집에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 철민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영순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사자. 텃밭 가꾸고 강아지 키우고.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철민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재건축 확정 소식에 집값은 치솟았습니다. 3주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32억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철민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강원도 쪽에 괜찮은 전원주택 없습니까? 홍천에 새로 나온 매물이 있는데요. 500평 대지에 집이 깔끔해요. 철민과 영수는 주말에 홍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산 아래 자리 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고 뒤편으로는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어때? 철민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좋아. 영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철민은 오랜만에 아내의 환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집은 2억에 샀습니다.
남은 30억을 두고 철민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영순이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모르겠어. 우리한테 필요한 돈 아니잖아. 영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두 노부부가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철민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너머 젊은 변호사가 그를 맞았습니다. 재단 설립을 상담하러 오셨다고요? 네. 학대받는 노인들을 법률로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기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30억입니다. 변호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철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전액 기부하시는 겁니까?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은빛동행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습니다. 전직 형사 부부 30억 전액 기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본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민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신문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철민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던 날 이삿짐 차가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철민과 영수는 차에 앉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자란 집이었습니다. 후회 안 해? 철민이 물었습니다. 영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다가 잃는 게 더 아프대. 우리는 애초에 없었던 거야. 차가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홍천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부부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별이 안 보이더라. 영순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철민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많은 별을 본 밤이었습니다. 여보, 왜? 우리 잘 살자. 영순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철민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허리를 숙여 풀을 뽑았습니다. 땡볕 아래서 일하다 보니 땀이 났습니다. 여보, 밥 먹자. 영순이 마루에서 불렀습니다. 철민은 흙 묻은 손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마루로 올라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오늘 뭔데? 된장찌개. 철민이 웃었습니다. 식탁에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 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밥을 떠먹으며 철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에 파란 감이 달려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전화 왔어. 영순이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 노인 3분 법률 지원했대. 모두 승소했다고. 그래. 철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순도 웃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누군가를 도왔네. 그러게. 식사를 마치고 철민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영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철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냐? 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손자였습니다. 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대요. 저도 미안해요. 철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순이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네. 할아버지도 보고 싶다. 전화 너머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날 좀 더 따뜻해지면 놀러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거야. 정말요? 그럼. 전화를 끊고 철민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순이 물었습니다. 준호한테도 전화할 거야?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그래. 영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다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석양은 아름다웠습니다. 철민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오래오래 살자. 영순이 남편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100살까지 살자.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어디선가 새가 울었습니다. 욕망을 버리고 얻은 자유였습니다. 집착을 놓고 찾은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